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을 연결해온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맞이한 아주 거대한 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엑스머니, 그 베타 버전 공개 소식이죠.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결제를 돕는 기능을 넘어서 송금, 투자, 청구서 지불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만능 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쟁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엑스머니가 기존 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사용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엑스머니가 소셜 기능과 금융, 투자를 완전히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전례 없는 편의성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엑스머니의 비전? 확실히 그 스케일이 엄청나긴 하네요. 저 역시 그 비전이 가진 혁신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각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라던가 이미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별 핀테크 생태계를 고려해 볼 때 단일 플랫폼 하나가 기존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는 현상이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에서 오늘 사안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엑스머니가 약속하는 그 막강한 혜택과 통합성은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 소비자에게 주지 못했던 실질적인 이익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최근 그 베타 테스트에 참여 중인 캐나다 출신 배우 윌리엄 샤터너가 자신의 계정에 공유한 화면을 보면요, 이 혁신의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화면에 포착된 현금 잔고에 대한 연 6%의 이율, 그리고 캐시백 카드 같은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인 재정적 이익이거든요. 연 6% 이율이라면 확실히 눈길을 확 끌만하죠. 그렇죠. 게다가 중국의 위챗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아주 빠를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위챗 같은 메신저로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다른 은행 앱이나 송금 앱을 따로 켤 필요 없이 그냥 디렉트 메시지, 즉 DM창 안에서 바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크리에이터한테 구독비를 내거나 쇼핑 결제를 하고 심지어 매달 나가는 공과금 납부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머무는 소셜 앱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거죠. 이런 만능 앱, 이른바 슈퍼 앱이 주는 편의성은 기존 전통 금융의 표편화되고 되게 번거로운 사용자 경험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를 겨냥한 그 기획 자체는 훌륭해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40개 이상 주에서 화폐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또 글로벌 결제망인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를 구축한 실행력은 정말 인정할 만하죠.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그림 이면에 존재하는 되게 현실적인 진입장벽, 그리고 소비자 환경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진입장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장 한국 시장의 사례만 보아도 그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한국 같은 국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의 매우 엄격한 규제, 허가, 그리고 등록 요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처럼 한국 사용자들의 일상 경험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로컬 서비스들이 아주 확고히 자리 잡고 있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지역 화폐 앱이나 전통은행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엑스머니라는 단일 소셜미디어 앱으로 일거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의 편리함만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신뢰도를 전면 대체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도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첫 번째 쟁점인 만능 앱 기반의 금융통합이 주는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X가 이미 수억 명의 일간 활성 사용자, 즉 DAU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위에 금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맨 땅에 헤딩하는 일반 핀테크 스타트업과는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소셜 프로필이 곧 나의 금융 신분증이 되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즉 소셜 그래프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및 배포 엔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일종의 은행 지점을 대신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소비자는 속잡한 은행 가입 절차, 신분증 사진 찍고 ARS 인증받고 하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거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매일 접속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즉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DM으로 돈을 보내는 단순한 지갑 기능으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곧 대출, 머니마켓 접근, 실시간 주가 확인,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까지 하나의 앱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머니마켓이란 기업들이 단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초단기 우량 채권 시장을 뜻하는데요. 일반 개인도 복잡한 펀드 가입 없이 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연결성과 접근성이야말로 전통은행을 대체하고도 남을 강력한 효용성 아닐까요? 그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기능들의 나열은 정말 인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많은 기능들이 과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매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추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완성도라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경험해본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아직 엉성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반응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테슬라가 처음 로봇택시 데모를 선보였을 때처럼 초기에는 뼈대만 있는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점점 세련되게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융은 자율주행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자동차는 기술이 완성되면 그냥 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내 전 재산을 맡기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거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하나에 나의 사적인 대화 내용, 취향 같은 은밀한 데이터부터 내 모든 금융자산까지 몽땅 위임하는 이 극단적 통합이 과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게 은행을 대체할 만큼 성숙한 모델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일상의 가벼운 대화와 무거운 금융거래가 단일 서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우려나 데이터 오남용 문제, 그리고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잠금 효과 역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갉아먹을 큰 위험 요소입니다. 단일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가 인터페이스의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사례가 아주 훌륭한 방증이 됩니다. 초기에는 다소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방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의 특성이니까요. 피드백으로 개선되는 속도는 빠르겠지만요. 그 피드백을 수집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리스크는 소비자가 온전히 다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안 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뒷받침될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얻는 이 점을 생각해 보시죠. 피드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광고를 보거나 쇼핑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른 결제 앱으로 넘어가느라 로딩 화면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지문인식 한 번으로 결제가 끝나는 아주 매끄러운 경험.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안에서 복잡한 수수료 구조 없이 팬들과 직접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저는 이게 플랫폼 종속이 아니라 중간 유통자를 없앤 진정한 금융의 민주화이자 소비자 주권의 확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능이 얼마나 매끄럽냐, 결제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이런 기술적 진보와는 별개로 우리는 금융업의 뼈대이자 본질인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엑스머니가 진정한 글로벌 슈퍼앱으로 자리 잡아 전통은행을 대체하려면 필연적으로 각국의 되게 다양하고 보수적인 법적 규제를 뚫고 나가야만 하거든요.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한국 시장의 사례를 염두에 두신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계 플랫폼이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망분리 규제, 고객 실면 확인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엑스머니의 초기 글로벌 확장 계획에서 한국 등 규제가 강한 국가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GDPR이나 각종 금융안보법안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자적이고 강력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각국의 규제 환경에 부딪혀서 기능이 반쪽짜리로 파편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소비자들이 공통된 슈퍼앱의 이익을 누리기보다는 결국 기존에 쓰던 로컬 핀테크 앱들, 그러니까 이미 송금, 결제, 주식 투자가 다 통합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선전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통은행을 전면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은 이 거대한 규제의 벽과 지역화의 장벽 앞에서 되게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규제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시죠. 그는 전기차 산업, 심지어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 산업에서도 언제나 초기 규제의 늪과 기존 산업의 거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뚫고 나와서 시스템 자체를 재정의해 왔습니다. 우주 산업의 성공이 곧 금융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죠.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의 파괴력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 내 4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송금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는 건 그들이 규제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전공법으로 돌파할 역량이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한 겁니다. 월거 전문가들 산의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머스크가 2023년에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이미 이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철저히 기획했다고요.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가까이 주고 인수한 것 자체가 결국 금융앱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는 분석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샀다는 비판이 참 많았죠. 하지만 이 수억 명이 모여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이자, 투자 수수료 등 막대한 핀테크 마진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그 440억 달러의 인수전은 훗날 세계의 거래로 재평가될 겁니다. 일시적인 지역별 규제 장벽이나 현지 핀테크 서비스의 존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혁신의 속도를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흐름 그 자체를 막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 논리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규제를 돌파해온 과거의 기지를 금융이라는 아주 특수한 영역에 똑같이 대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각일 수 있거든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전기차를 만드는 것과 달리 금융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을 다루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혈맥을 관리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중앙은행들과 금융당국이 순순히 자신들의 통화 시스템과 결제망에 대한 통제권을 일개 민간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내어주진 않을 겁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뺏긴다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인프라로 이동하는 과정 아닐까요? 당국 입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볼 수 있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라이센스 몇 개 땄다고 해서 기존에 수십 년간 확고히 뿌리내린 소비자의 금융 습관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결국 위기의 순간이 오면 소비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하게 규제된 시스템, 즉 오프라인 지점이 있고 예금자 보호가 확실히 되는 전통은행의 튼튼한 울타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더 실질적이고 큰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세 번째 쟁점인 고수익 제공 및 금융상품 확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죠. 서두에 언급했던 연 6%라는 매우 높은 이율, 그리고 캐시백 카드 혜택에 주목해봅시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 점이 저도 사실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해답은 바로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전통은행들은 수천 개의 물리적 지점을 유지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복잡한 IT 레거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 막대한 고정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자를 작게 줄 수밖에 없죠. 반면 엑스머니는 물리적 인프라가 전혀 필요 없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수억 명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전통은행이 떼어가던 거대한 중간 마진과 운용비를 싹 걷어내고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6%라는 이유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환원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적 혜택이 떡하니 주어지는데 소비자가 굳이 이자도 거의 안 붙는 기존은행 계좌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각에서 조만간 전통은행 계좌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선언하는 건 결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이 구조적 효율성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비용 구조를 혁신해서 그 이익을 환원한다는 논리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지점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의 이자율이 과연 구조적 효율성에서만 온 것일까요? 저는 이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시장 진입 초기에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사용자를 단기간에 훅 유인하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뿌리는 매우 전형적인 마케팅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초기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구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6%를 줄 수 있을까요? 엑스머니가 결국 흑자를 내려면 대출, 투자, 머니마켓, 암호화폐 자산관리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들로 영역을 확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 상품들을 단일 소셜 앱 하나에서 다 처리할 때 과연 전통은행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리스크 관리 능력과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엑스머니가 무사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고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건 아닌가요?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자본 건전성 규제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이 촘촘한 보호 장치의 가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앱 화면이 예쁘고 쓰기 편하다거나 초기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은행을 전면 이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셜미디어 앱이 모든 은행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소비자의 장기적 자산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구멍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리스크 관리와 보호 정치의 중요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엑스머니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다 때려 부수고 완전히 독립적인 무언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자와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기존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튼튼한 안전망과 표준 규격 위에 그들이 잘하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아주 영리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표준 위에 혁신적인 레이어, 즉 껍데기를 씌운다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네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엑스머니가 전통은행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이시죠? 만약 여전히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의 망을 꼭 써야 하고 규제의 틀 안에서 비자나 전통은행의 백엔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가 보는 화면, 즉 프론트엔드만 소셜미디어 앱일 뿐이지 뒤에서 돌아가는 실제 금융의 혈관은 결국 기존 은행의 것을 그대로 빌려 쓰는 셈입니다. 진정한 대체란 소비자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아니라면 엑스머니는 세상을 뒤집을 은행의 대체제라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편리한 핀테크 앱 혹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결제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관계성, 그리고 진정한 대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자, 어느덧 우리의 논의를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소셜과 금융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그 엄청난 야심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소셜 프로필이 금융 신분증이 되고 친구와 나누던 일상의 대화창이 즉각적인 투자와 송금의 장으로 변모하는 이 만능 앱의 출현은요, 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편리성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무겁고 둔탁했던 전통은행의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온전히 돌려주는 이 거대한 변화는 그야말로 우리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혁명적인 기회이자 금융 생태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역시 엑스머니가 제시하는 결제와 소셜의 매끄러운 통합이라는 비전이 매우 혁신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짚어보았듯이 현실의 장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깐깐한 망분리 규제나 카카오페이처럼 이미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견고한 지역별 선점 서비스들은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만만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또한 단일 플랫폼이 거대한 데이터와 금융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전통은행을 통째로 대체하는 과정이 소비자에게 늘 무조건적인 이득만을 보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술 혁신이 주는 그 달콤한 혜택 이면에 가려진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변화를 조금 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을 통해 확실해진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다면 엑스머니의 등장이 기존 전통금융권과 핀테크 시장 전체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겠군요. 언제나 거대한 기술적 혁신과 굳건한 현실의 규제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그 최전선에서 새로운 역사가 씌어왔으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결국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들의 냉정한 선택에 달려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엑스머니의 베타 서비스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진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규제가 엄격하고 자체 생태계가 강한 한국 같은 시장에서 이 서비스가 대체 어떻게 난관을 뚫고 들어올지, 그리고 과연 이 화제의 만능 앱이 내 스마트폰 속 낡은 은행 앱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통찰이 오간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